18세 신혼부부가 하루의 일탈을 꿈꾸며 한겨울의 동굴로 향한다. 그 동굴의 이름은 새로운 강의 동굴. 부부는 그 이름처럼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이곳에서 끝날 것이다. 버지니아주 자일스 카운티의 뉴 리버 케이브는 겨울철 동굴 탐험가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다. 수직 로프 장비가 필요 없는 동굴로 분류되어 초보자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굴 내부 온도는 연중 섭씨 12도로 일정해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 외부 기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온도차가 만드는 자연현상이 바로 동굴 입구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다. 따뜻한 동굴 내부 공기가 차가운 외부 공기와 만나면서 생기는 대류 현상으로 겨울철에는 특히 뚜렷하게 관찰된다. 동굴 학회 회원들은 이를 동굴의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뉴 리버 케이브의 지질 구조는 석회암층이 지하수에 의해 용식되면서 형성된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이다. 내부엔 넓은 통로와 좁은 통로가 교대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블로우홀이라 불리는 구간이 가장 특징적이다. 저 구간은 폭 1.5m, 높이 2m의 좁은 수직 통로로 공기 흐름이 강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1980년 당시 동굴 탐험가들이 사용하는 주요 조명 장비는 카바이드 램프였다. 칼슘 카바이드와 물의 화학 반응으로 아세틸렌 가스를 생성해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2시간의 연속 조명이 가능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 램프는 튼튼하고 신뢰할 만했지만 바람에는 취약했다. 당시에도 전기 헤드램프가 존재했지만 가격이 약 250달러 선으로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또한 운용하기 위해선 무거운 3kg 정도의 배터리를 별도로 휴대해야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굴 탐험가들에게 카바이드 램프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다만 카바이드 램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강한 바람이나 충격에 쉽게 불꽃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카바이드 램프가 꺼지면 동굴은 완전한 어둠에 잠긴다. 지하 깊은 곳에서는 햇빛이 전혀 닿지 않기 때문에 인공 조명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예비 카바이드와 점화 도구를 항상 준비하는 것이 기본 안전 수칙이었다. 뉴 리버 케이브에는 작은 갈색 박쥐들이 서식한다. 이들은 매년 가을부터 동굴 깊숙한 곳에서 겨울잠을 잔다. 동면 중인 박쥐는 체온을 낮추고 신진대사를 극도로 줄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1월은 동면의 절정기로 평상시라면 박쥐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기압 변화나 온도 변동으로 인해 동면 중인 박쥐들이 깨어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굴 탐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곤 했으며 박쥐떼의 이동은 때때로 동굴 탐험가들을 당황시켜 램프를 꺼지게 만들기도 하였다. 1980년 1월 18일 오후 5시 40분 로리 셔벡과 남편 쇼 셔벡을 포함한 5명의 탐험대가 뉴 리버 케이브 앞에 도착한다. 이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동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야영을 할 계획이었다. 로리 셔벡은 결혼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신부였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동굴 생태계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다. 작은 체구에 활발한 성격을 가진 로리는 동굴 탐험 같은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쇼 셔벡은 로리보다 한 살 많은 남편으로 고등학교 동창이던 두 사람은 졸업 직후 결혼했다. 쇼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실용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탐험 장비 관리를 맡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모험심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편이었지만 때로는 그녀의 대담함이 걱정되기도 했다. 두 사람에게 이번 동굴 탐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했던 그들은 이번 1박 2일 야영을 작은 신혼여행이라고 부르며 기대하고 있었다. 로리는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건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라고 흥분해서 말했다. 동굴 입구에서 몇 마리의 박쥐가 날아다니는 것이 목격되었다. 1월 중순치고는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었지만 탐험대는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경험 많은 팀장은 기압이 변해서 몇 마리 깨어난 것 같다. 별일 아니다 라고 말했다. 동굴 입구 주변에는 박쥐 배설물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탐험대는 이미 장비를 모두 준비했고 일정을 변경하고 싶지 않았다. 겨울철엔 이런 일이 종종 있다며 계획을 속행했다. 카바이드 램프에 불을 붙이고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외부 기온 영하 10도에서 동굴 내부 12도로 들어오니 확실히 따뜻했다. 22도의 온도차가 만드는 대류로 동굴 입구에서는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동굴 내부로 들어갈수록 구조가 복잡해졌다. 넓은 홀에서 좁은 통로로 다시 넓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바닥은 석회암이 용식되면서 생긴 점토층으로 덮여있어 미끄러웠다. 이곳저곳에서 박쥐들이 목격되었다.
평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탐험대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즘 날씨가 불안정해서 그런가 보다며 계속 전진했다. 벽면에 매달린 박쥐들이 고개를 돌려 탐험대를 바라보기도 했다. 보통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시기인데 의외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직접적인 위험은 없어 보였다. 탐험대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 데만 집중했다. 야영지로 예정한 곳은 블로우홀 구간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었다. 블로우홀은 직역하면 바람구멍 또는 바람이 세게 불어나오는 구멍이라는 뜻인데 1950년대 버지니아 뉴리버 케이블을 처음으로 발견한 동굴 탐험가들이 이 통로를 통과할 때 입구에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얼굴을 때리는 강한 바람을 경험했다. 탐험 일지에는 겨우 통과할 것 같은 좁은 틈새에서 헤어드라이어 같은 돌풍이 나온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하여 바람구멍이라는 영어식 별칭 블로우홀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붙었고 이후 정식 도면에도 그대로 채택되어 해당 통로의 이름이 블로우홀이라고 붙여졌다. 이 구간은 뉴리버 케이브에서 가장 특징적인 구간이다. 넓은 홀에서 갑자기 좁아지는 통로로 공기 흐름이 강해 바람소리가 난다. 이 구간에 접근하자 박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여러 마리가 좁은 통로를 통과해 동굴 깊은 곳에서 입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날갯짓 소리와 초음파가 통로에서 반영되면서 독특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탐험대는 이 현상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박쥐들이 뭔가 바쁘네 라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겨울철 박쥐 활동을 직접 관찰할 기회는 흔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동면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박쥐들이 이 시기에 날아다니는 것은 이상한 광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압 변화로 인한 일시적 각성 정도로 생각했다. 그들은 동굴에서 계속 이동하여 마침내 600m 이상을 주파하여 블로우홀에 도착했다. 블로우홀 구간의 바닥은 특히 미끄러웠다. 오랫동안 박쥐의 똥물이 흘러내리면서 점토층이 더욱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다. 습기까지 더해져 마치 비누칠한 것처럼 미끄러웠다. 탐험대는 조심스럽게 한 명씩 통과하기로 했다. 로리가 블로우홀 구간을 먼저 통과하기로 하였다. 좁은 통로 안에서 박쥐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지만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박쥐가 인간을 쉽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직 통로를 올라가기 시작한다. 바닥은 진흙처럼 미끄러운 점토층이었다. 로리는 벽에 손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2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였기에 그녀가 금방 통과하려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발밑의 점토층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었다. 벽에 짚은 손도 젖은 석회암에서 미끄러져 지탱력을 잃었다. 로리의 몸이 순간적으로 아래로 기울며 떨어지려 한다. 떨어진다 해도 낙하거리는 최대 2m였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을 높이였다. 문제는 착지점이었다. 오랜 세월 물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석회암 돌출부들이 통로 바로 아래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솟아있었던 것이다. 양발로 지탱하던 로리의 몸이 다리를 벌린 채로 떨어지면서 다리 사이와 바위의 가장 날카로운 돌출부가 충돌했다. 체중 전체가 몇 제곱 센티미터의 좁은 면적에 집중되면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그녀의 하복부와 회음부에 심각한 외상이 발생했다.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절망적인 손상이었다. 고통의 비명이 동굴을 가득 채웠다. 석회암 벽면이 소리를 반사시켜 마치 동굴 전체가 울부짖는 것 같았다. 남편과 친구들은 즉시 달려와 로리의 상태를 확인했다. 출혈이 심각했고 의식은 있었지만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미끄러운 점토층과 날카로운 바위 그리고 불운한 착지 자세, 위로 솟아있는 종유석은 석회암 동굴의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그 안에 석회 성분이 침전되어 만들어지는 고드름 모양의 암석이다. 이러한 암석은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돼 자연스럽게만 느껴져 탐험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다. 결국 위험으로 인지하지 못한 자연의 조각품이 가장 잔혹한 함정이 된 것이었다. 동행자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로리의 젖은 옷을 벗긴 다음 마른 침낭으로 감싸 체온을 유지시켰다. 동굴 내부 습도가 높아 체온 손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지혈을 위해 거주와 붕대를 사용했지만 출혈을 완전히 멈추기는 어려웠다. 골반 내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의심되었다.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했다. 구조 요청을 위해 한 명이 동굴 밖으로 향했다. 1980년 당시 휴대전화는 없었고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까지 가야 했다. 결국 지역 구조대에 연락해 동굴 구조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2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동안 로리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동행자들은 교대로 로리 곁을 지키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만이 그녀가 입 밖으로 내뱉는 전부였다. 자일스 카운티 구조대에서 총 25명의 구조대원이 출동했다. 경험 많은 동굴 구조 전문가들이었지만 1980년대 당시 장비는 지금에 비해 원시적이었다. 들것과 밧줄 그리고 인력에만 의존해야 했다. 또한 구조작업 내내 박쥐들이 주변을 날아다녔다. 기압 변화로 깨어난 박쥐들이 아직도 새로운 잠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박쥐보다는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카바이드 램프의 불빛이 좁은 통로를 비추는 가운데 구조작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구조작업은 총 9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새벽 7시 마침내 로리가 동굴 밖으로 나왔다. 9시간의 사투 끝에 얻은 결과였다.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가 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주간의 치료 뒤 로리는 퇴원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동굴에서 나온 직후부터 박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며칠 후 동굴을 다시 방문한 사람들은 박쥐들이 다시 조용히 겨울잠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동굴의 박쥐들은 이들에게 경고를 준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초음파로. 이후로도 뉴리버 케이브는 여전히 탐험가들을 맞이하고 있다. 박쥐들도 여전히 겨울마다 그곳에서 잠을 잔다.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일부 탐험가들에게 불안감을 주지만 대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미끄러운 점토층과 날카로운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다음 실수를 기다리며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동굴을 탐사한다는 건 탐험가들을 설레게 한다. 오늘 이 4명은 우연히 발견한 동굴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곳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1998년 2월 11일) 미국 테네시주의 한 산림지대 4명의 남자가 한 동굴 입구에 모여있다. 제리 올슨, 제임스 루이스, 데럴 무어, 그리고 앨런 잉글랜드. 이 4명은 모두 오랜 시간 동굴을 탐험해온 베테랑들이었다. 제리 올슨은 해당 동굴 발견자이자 동굴 애호가, 루이스는 현지 동굴 동호회의 소속이었으며 무어는 수색 및 구조 자격증을 보유했다. 특히 잉글랜드는 플라즈마 물리학자이자 30년 넘는 동굴 탐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동굴은 한 번도 탐사되지 않은 미탐사 동굴이었다. 그리고 이 탐험을 계획한 건 제리 올슨이다. 며칠 전 올슨은 산등성이를 걷다가 낙엽 사이로 움푹 꺼진 공간이 자꾸 눈에 밟혔다. 그것이 단순한 바위 틈이 아니라 동굴의 입구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테네시 동굴은 얇은 토양 아래에 석회암이 벌집처럼 녹아 형성된 카르스트 지대로 미탐사 소형 웰들이 자주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은 딱히 이상할 건 없었다. 이후 가볍게 탐사를 해보니 정말로 동굴 입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동굴을 홀로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올슨은 일단 돌아가 자신이 신뢰하는 동료 셋을 데리고 다시 이곳을 찾기로 한다. 이들의 계획은 단순했다. 입구를 점검하고 구조를 살펴본 뒤 가능하면 안쪽까지 들어가 보는 것. 무리하지는 않을 예정이었다. 어차피 그들은 수십 개의 동굴을 경험해온 사람들이었으니까. 입구는 폭 9인치로 매우 좁은 틈이었고 이후 약 2.1m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였다. 누군가는 첫 번째로 내려가야만 했다. 그들은 누가 먼저 내려갈지 고민하던 중 선뜻 잉글랜드가 먼저 내려가겠다 말한다. 이유는 매우 단순했다. 이 넷 중 그가 가장 체격이 작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23cm의 틈으로 로프를 던졌고 줄을 잡고 내려간다. 아무리 비좁긴 했어도 동료들의 도움으로 내려가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애시당초 잉글랜드만 내려갈 수 있었음을. 그렇게 첫 번째 지점에서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래에 구멍이 또 하나 보였고 그곳에 빛을 비추니 약 3m 아래에 또 다른 공간이 보였다. 가지고 온 로프에 아직 여유가 있었기에 전과 동일하게 로프를 설치하고 잉글랜드는 조심스럽게 그곳도 내려갔다. 바닥에 닿자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안쪽은 더 깊은 통로로 이어져 있었고 또 다른 공간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멈췄다.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했다. 더 내려가기엔 로프도 없었으며 무슨 일이 발생해도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다. 결국 그는 돌아가기로 한다. 그저 왔던 길로 돌아가면 되는 일이었다. 처음엔 쉬웠다.
3m 높이의 절벽은 기존에 설치한 로프를 이용해 수월하게 올라섰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입구. 들어올 땐 쉬웠을 것이다. 중력도 동료들도 그를 도왔기 때문이다. 몸을 눕히면 그냥 미끄러지듯 내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히 그 틈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그는 로프를 잡고 몸을 밀어넣는다. 어깨가 걸렸으며 가슴이 눌렸다. 숨이 막혀온다. 돌벽은 아무 틈도 주지 않았다. 입구는 그를 끊임없이 붙잡았다. 동료들이 위에서 줄을 잡았다. 그들은 손이 까질 정도로 힘껏 당긴다. 하지만 45분 동안의 탈출 시도는 오히려 아무 소득도 없이 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다. 잉글랜드의 옷은 땀과 습기로 젖었다. 바위는 축축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몸을 타고 들어왔다. 루이스와 올슨은 보온 음료를 아래로 내려보내며 도움을 주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의 몸은 추위로 점점 굳어갔고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도 그렇게 해당 시기 테네시 동부 산악지대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사이였으며 특히 동굴 입구 근처는 지표면에서 흘러들어오는 찬 공기와 습기로 인하여 체감온도 약영하 5에서 7도 수준의 냉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또한 동굴 내부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통풍도 적은 환경이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지 않아 의복이 계속 젖은 상태로 체온을 빼앗았고 이는 일반적인 야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저체온 환경임을 의미한다. 그는 힘겹게 말한다. 루이스와 올슨은 구조대를 부르기 위해 곧바로 하산을 시작했다. 산 아래 올슨의 집에 도착한 뒤 구조 요청을 했고 약 2시간 뒤 테네시 동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다. 구조대는 먼저 추가 의복과 따뜻한 음료를 잉글랜드에게 제공해 저체온증을 막았다. 동굴의 주요 암석은 강도가 높지 않은 석회암이어서 도구를 사용해 구멍의 크기를 넓힐 수 있었지만 구조대는 풀리를 사용하여 구조하기로 한다. 입구상 하부에 풀리를 설치하였고 모두가 같이 구렁에 맞춰 잉글랜드를 당긴다. 암석들의 습기와 차가운 온도로 계속 미끄러지는 바람에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렇게 60분 동안의 사투 끝에 잉글랜드는 결국 틈을 빠져나왔다. 잉글랜드와 친구들이 동굴 탐사를 시작한 지 5시간 8분이 경과되는 시점이었다. 다행히도 그는 바로 걸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회복하였다. 이 구조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동굴 탐험에서 살아남은 그들은 교훈을 하나 얻었을 것이다. 들어갈 수 있는 틈이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보장하진 않는다는 걸. (1991년 1월 9일) 수요일 동굴 탐험 경력 10년이자 미국 동굴학회 회원인 존 맥클로키는 미국 갤라베마주에 위치한 메가웰 동굴을 탐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메가웰 동굴은 탐사 제한이 걸려있는 동굴이다. 왜냐하면 동굴의 기본적인 탐사 구간은 입구로부터 약 60m 정도가 전부이며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선 동굴 내부에 94m가 넘는 수직 절벽을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구는 우기에만 활성화되는 계울에 위치하였고 비가 오면 수직 절벽 안으로 급류가 쏟아지는 환경이다. 이로 인해 사고 다발 장소이기도 하여 정확한 위치도 지도도 대중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다. 당연히 완전히 탐사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그저 프로 탐험가인 존 맥클로키의 모험심을 자극할 뿐이었다. 그는 동굴 커뮤니티 동호회 BIG 소속의 최근 동굴 탐사에 열심히 활동하는 신참인 린다 오도넬과 찰스 데핑거를 데리고 동굴 탐사를 계획하게 된다. 린다 오도넬은 입문한 지 1년 미만이지만 안전 점검에 철저한 인물이었고 찰스 데핑거는 이제 막 동굴 탐험에 빠진 신참으로 그는 체중 109kg의 거구였다. 수직 동굴 탐사에 그리 적합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직전에 테네시에 50m가 넘는 싱크홀을 내려간 적이 있었으며 계속해서 더욱 스릴 넘치는 장소를 도전하고 싶어하여 참여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1991년 1월 13일 일요일 3명의 탐험가는 인디애나주에서 출발하여 6시간이 넘는 운전 끝에 메가웰 동굴에 도착한다. 이들은 곧바로 동굴 입구부터 빠르게 걸어 목적지인 60m 수직 절벽까지 바로 도달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당시 메가웰 동굴이 위치하는 지역에는 일주일간 비가 내려 동굴 내부의 수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활발히 작동 중이었다. 물은 마치 작은 폭포를 연상케 할 만큼이나 강하여 보통이라면 장비를 챙겨 다시 돌아가야겠지만 그들에게 있어 수로의 가동이란 더욱 큰 짜릿함에 불과하였다. 맥클로키는 낙하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해온 줄 로프를 설치하기 시작한다. 그가 가져온 줄 로프는 멕시코 원정 때 폴란드 탐험가에게서 2000kg 인장 강도를 인증받았다는 말을 듣고
구매한 길이 180m의 유럽산 중고였다. 낙하구에는 두 갈래의 리깅 지점이 있었다. 왼쪽은 볼트에 로프가 안정되는 장소였지만 물폭탄을 맞았고, 오른쪽은 물을 덜 맞지만 울퉁불퉁해서 다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탐사가 끝나고 몸이 마른 채로 올라오자는 판단으로 오른쪽을 택하였다. 로프는 6.4m 길이의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 절벽 끝에 바위와 마찰하는 구간 이후에 6m는 공중에 떠 있었으며, 그 아래는 돌출된 바위에 강하게 눌려진 상태로 내려가 이후 안정적으로 밑까지 펼쳐졌다. 선두로 경험이 많은 매클로스키가 먼저 내려갔다. 뒤따라서 오도넬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찰스가 따라 내려간다. 세 명이 전부 매달리며 로프에 전해지는 진동을 느꼈지만 가볍게 무시하였다. 후레쉬가 있었어도 동굴 바닥은 깊고 어두워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동굴의 물소리와 아래를 내려다볼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자칫하면 부딪힐 수 있어 서로에게 외치며 계속 위치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내려갔다. 이윽고 매클로스키부터 바닥에 도착하고 오도넬과 찰스도 문제없이 착지하였다. 수직 절벽의 94m 아래 바닥은 습기 어린 김이 자욱했고 헤드라이트 빛조차 삼키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다행히 동굴 내부는 생각보다 넓어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다. 세 사람은 안도하며 주위를 탐사하기 시작하였다. 길은 앞과 뒤 모두 있었으나 그들은 일단 앞으로 가기로 한다. 바닥은 물에 이미 조금 잠겨 있었으며 계속해서 수직 절벽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들은 동굴 내부에서 메아리 효과를 만들어내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세 사람은 서로에게 소리지듯이 말해야만 했다. 그렇게 동굴의 내부를 구경하던 중 그들은 물이 고인 동굴을 걸어다니며 자연스럽게 점점 목과 장비가 적게 되었다. 오도넬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짐을 느끼며 갑자기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유분으로 챙겨온 겉옷이 없었기에 일단 다시 올라가기로 결정한다. 로프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하강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순서로 매클로스키가 먼저 오도넬이 뒤를 이어 로프를 타고 올랐다. 추위를 느끼는 오도넬은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매클로스키가 올라가고 곧바로 로프를 타기 시작했다. 매클로스키는 올라가며 처음에 내려올 때보다 로프의 외피가 거칠다고 느꼈지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찰스는 오도넬과 매클로스키가 올라가며 다시 거리가 벌어질 걸 예상해 좀 더 늦게 출발하기로 한다. 어둠으로 두 명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쯤 찰스도 올라가겠다고 외치며 로프를 잡았다. 매클로스키와 오도넬 두 사람은 두시경 절벽 위에 도착하였다. 그는 혹시 몰라 찰스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지만 이미 추위를 느끼는 오도넬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매클로스키는 그녀를 차까지 데려다 준 뒤 안정을 취할 때까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클로스키는 이상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따라오던 찰스가 아직도 동굴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그는 혼자 동굴로 다시 들어가 수직 절벽 앞에서 찰스를 기다렸다. 이때 그가 이미 지상으로 올라온 지 2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매클로스키는 불안한 마음에 경사로 아래로 기어가 밑을 바라본다.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후레쉬의 빛도 바닥을 비추진 못하였다. 소리를 질러도 오직 메아리 같은 반향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혹시 몰라 로프를 흔들어 보는데 무게감이 비정상적으로 가벼웠다. 로프를 끌어당기자 약 12m 정도의 지점에서 허망하게 잘린 끝이 손에 들어왔다. 무언가 잘못됨을 느낀 매클로스키는 바로 동굴을 나가 오도넬에게 줄이 끊어졌다고 외친 뒤 신고하기 위해 차로 달려가 운전을 시작했다. 운전을 하며 가던 도중 오도넬이 매클로스키에게 질문한다. 밧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바닥이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떨어졌을 때 의식을 잃어 대답은 할 수 없었을지라도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었다. 곰곰이 생각한 매클로스키는 지나가던 픽업 운전자에게 구조 요청을 부탁하고 차를 돌려 동굴 입구로 돌아간다. 그는 차에 있는 방수복과 예비 로프 2개를 들쳐맨 채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한다. 수직 절벽에 도착한 매클로스키는 2개의 예비 로프를 물이 직접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왼쪽 절벽에 리깅한다. 이전 로프가 끊어진 이유가 불확실하기에 물폭탄을 감수하고 안전을 선택하였다. 물이 직격으로 떨어지는 루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온몸이 젖었고 혼자였기에 이전과는 다른 주변 소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며 내려갔다. 모든 신경을 로프에 집중하였다. 그럼에도 매클로스키는 급하게 하강하였는데 이는 혹시나 찰스가 살아있더라도 저체온으로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바닥에 도착하였다.
찰스가 살아있다면 분명 근처에서 후레쉬와 함께 있어야 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유심히 비춰보니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찰스가 쓰러져 있다. 헬멧 라이트는 꺼져 있었고 몸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혹시라도 아직 생존했을 수 있었기에 가까이 가서 라이트를 비춰봤으나 그의 사망을 확신한다. 아까 전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지역 소방서 구조반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구조대원들은 구조를 위해 3일 인양 시스템과 스캐드 스트레처가 준비해왔지만 찰스를 수직으로 옮기는 중에 장비가 찢기거나 파손되면 다시 낙하할 수 있기에 구조 작업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후 수직 동굴에서 올라온 매클로스키가 구조대원들에게 찰스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작전은 구조계획에서 시체 인양 계획으로 전환된다. 그리하여 구조대원들은 바로 내려가는 대신 안전을 위해 밧줄 여러 개를 리깅하며 2차 피해가 나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였다. 30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찰스의 시신이 지상으로 올라왔고 이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의외의 이유가 지목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처음에 끊어진 로프가 그들의 젖은 장비와 몸무게 그리고 어떤 표면에 마찰되어 다른 것이 아니라 낙하하는 바위에 의해 절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그에 더해 매클로스키가 구매한 유럽산 로프를 미국 방식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각 로프는 적합한 설치 기법이 존재하고 이 방법에 따라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바뀔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미국산 로프를 사용하여 미국식으로 설치하였거나 구매해온 유럽산 로프를 유럽식으로 설치하였다면 안전했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메가웰 동굴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낙하 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사유지 소유주는 2010년 이후로 모든 방문자를 법적 고소한다고 밝혀 현재는 지도에서도 공식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1998년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크레이그 더글라스, 제시카 더글라스, 버스터 밀러, 그리고 제니퍼 러셀 4명이 한 동굴 입구에 모여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키올 케이브. 이 동굴은 매우 좁고 위험한 곳으로 유명하다. 모험심이 넘치며 탐험하기 좋아하는 그들은 작년에도 이 동굴에 왔으나 끝까지 가지 못해왔다. 하지만 오늘 크레이그와 동료들은 끝까지 탐험해보기를 바라며 다시 이곳에 모인다. 이 동굴은 여러 개의 작은 구덩이와 하강 지점이 있으며 가장 깊은 곳은 34m로 매우 깊은 동굴이다. 또한 전체 길이는 113m로 이 동굴의 대부분은 사람의 몸 하나만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좁다. 이 동굴의 입구는 30cm 높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 바위 틈에서 열리는 2.4m 깊이의 수직 구덩이를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경사 때문에 앞을 보며 전진하는 것이 아닌 뒤로 돌아서 기어가기로 선택한다. 만약 앞으로 간다면 팔로 바닥을 짚으며 오로지 팔의 힘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크레이그를 선두로 그와 동료들은 작년에 왔던 경험을 되짚어가며 출발한다. 동굴 내부가 굉장히 좁아 몸을 비틀고 꺾으며 가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 정도 사소한 불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별다른 문제 없이 4명은 동굴 안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그렇게 선두에 있던 크레이그는 한 명씩만 통과 가능한 크롤 통로에 마주친다. 지금까지 팔을 짚으면서 왔다면 여기서부터는 바닥에 몸을 비비며 가야 할 정도로 좁은 통로이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간다. 마침내 마지막 구덩이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인 폴스 파이프에
결국 크레이그를 구출하기 위해 100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었다. 좁은 크롤 통로로 인해 일부 동굴 탐험가들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역 전역에서 체격이 작은 탐험가들이 모집되었다. 하지만 이 통로로 진입할 수 있는 건 단 한 명뿐이라 구조대들은 교대를 하며 작업하였다. 좁은 틈 때문에 구조대는 한 손밖에 쓸 수 없어 작은 전기 드릴을 이용해 벽을 깎아 보기로 한다. 그런데 드릴의 배터리가 계속해서 떨어져 전기선을 깔아야만 했다. 그의 다리의 감각이 없어져 간다.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크레이그는 구조대원에게 공기 치즈를 넘겨받아 직접 무릎 양쪽에 벽을 깎아내지만 소용없다. 지체되는 구조의 크레이그의 몸은 동굴의 냉기로 인해 체온이 점점 내려갔다. 구조대는 그에게 보온용 은박 담요를 건네 몸을 감싸 그를 차갑고 젖은 바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그렇게 밤새도록 구조를 시도했지만 진척은 거의 없었다. 다행히도 전기선이 빠르게 설치되어 다시 드릴을 사용하여 벽을 깎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밤이 되자 구조대원들은 동굴의 아래쪽 지역에서 작업하던 중 호흡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산소 농도를 측정해보니 17%까지 떨어졌다.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공기의 산소 농도는 21%이다. 일반적으로 19.5% 미만의 산소 농도를 산소 결핍 상태로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초래하며 심박수가 올라간다. 17%에서는 숨이 가빠지고 판단력이 약화되는 정도다. 그러나 장시간 노출되거나 활동이 많으면 실신하여 의식을 잃는다. 그들은 이 호흡곤란이 동굴 내 이산화탄소 축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그리고 구조가 시작된 지 이미 20시간이 넘어 구조자들의 생명 또한 위협받을 수 있기에 그들은 재빨리 환기 시스템 설치를 하여 동굴 바닥까지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위기를 모면한다. 수시간의 작업 후 크레이그는 일요일 저녁 8시 30분경 그는 마침내 자신의 다리를 틈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다. 구조대원들은 그를 크롤 통로에서 다시 꺼내 작은 공간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음식과 물을 제공하며 휴식을 취하게 했다. 크레이그는 갇혀 있었던 것과 사운드에 지쳐 있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30시간 넘게 혈류가 차단된 상태였다. 몇 시간의 휴식 후 그는 월요일 오전 1시경 지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오르막 구간과 낙하 구간에서는 구조대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좁은 통로는 스스로 이동해야 했다. 그는 월요일 오전 9시 15분경 지상에 도착했다. 크레이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종아리 양쪽을 길게 절개하는 근막 절개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붓기로 인한 압력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 절개 부위는 7월 22일에 봉합되었고 두 번째 절개 부위는 부기가 가라앉은 뒤 7월 27일에 봉합되었다. 크레이그 더글라스는 약 43시간 동안 동굴 안에 갇혀 있었다. 한 동굴의 입구에는 많은 구조대들과 대학생들로 보이는 청년들이 모여있다. 그들은 애타게 기도하고 있다. 그 안에 있을 3명의 대학생들이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요쿠셔 데일스 지역에는 오랫동안 동굴 탐험가들을 매혹시켜온 두 개의 신비로운 동굴이 있었다. 하나는 랭스트로스 팟이라는 깊은 통로들로 이루어진 도전적인 수직 동굴 시스템이었고 다른 하나는 랭스트로스 동굴이라는 상대적으로 넓은 통로들로 구성된 동굴이었다. 두 동굴은 지표면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각각의 입구를 가지고 있었다. 수십 년간 동굴 탐험가들은 이 두 동굴을 독립적으로 탐험해왔다. 랭스트로스 팟은 기술적인 도전을 원하는 탐험가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랭스트로스 동굴은 좀 더 여유로운 탐험을 원하는 이들이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1967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 무모하면서도 용감한 탐험가가 랭스트로스 팟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완전히 물에 잠긴 좁은 틈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틈에 몸을 집어넣어 프리다이빙으로 그 구간을 통과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8m의 수중 터널을 헤엄쳐 나간 끝에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진실이었다. 그것은 바로 랭스트로스 동굴의 깊숙한 내부였던 것이다. 이 발견은 동굴 탐험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수십 년간 별개의 동굴로 여겨졌던 두 곳이 실제로는 거대한 하나의 동굴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마치 숨겨진 보물 지도를 발견한 것과 같았다.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석회암 지층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수의 흐름이 이 두 동굴을 자연스럽게 이어놓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수중
연결 구간은 동시에 극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약 8m 길이의 완전 침수 구간을 호흡 장비 없이 통과해야 한다는 것. 숙련된 프리다이버에게도 상당한 도전이었다. 더욱이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 차가운 물,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당시 스쿠버 장비는 존재했지만 1970년대의 장비들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이런 좁은 동굴 구간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특히 랭스트로스 팟의 수직 통로들을 로프로 하강한 후 무거운 스쿠버 장비를 끌고 좁은 수중 구간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랭스트로스 팟에서 랭스트로스 동굴로의 완전한 통과는 요크셔 데일스 동굴 탐험가들에게 일종의 성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것은 단순한 탐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용기를 증명하는 궁극적인 도전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과 도전적 매력 때문에 1976년 뉴캐슬 대학교 동굴 탐험 클럽에서 6명의 대학생이 이 전설적인 구간에 도전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피터, 앨런, 데이비드, 마틴, 브라이언, 도널드이다. 이 중에서 리더격인 피터는 클럽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탐험가 중 하나였으며 나머지 멤버들 역시 최소 2-3년의 동굴 탐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76년 11월 28일 일요일 당일 아침 6명의 탐험가들은 버크덴 마을의 작은 펜션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흥분과 긴장이 교차하는 독특한 에너지로 가득했다. 각자는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재확인했다. 웨트슈트, 헬멧, 방수 랜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특히 이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최신형 웨트슈트였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장비였으며 온도가 낮은 편이었던 해당 동굴에는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컸지만 이것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 믿었다. 오후 1시경 탐험대는 랭스트로스 팟의 입구에 도착했다. 차가운 공기가 동굴 깊숙한 곳에서 올라와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이곳에서 최종 장비 점검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누가 선두로 들어갈 것인지, 수중 구간에서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팀 리더는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선언했다. 동굴 내부로 들어선 탐험대는 처음에는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다. 랭스트로스 팟의 초기 구간들은 숙련된 그들에게는 충분히 넓고 안전했으며 아름다운 종유석과 석순들이 그들의 헬멧 불빛에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팀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통로는 점점 좁아졌고 물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했다. 동굴 바닥에는 차가운 물이 고여 있었고 안쪽의 고여있는 물에 의해 공기는 습하고 무거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드디어 목표로 한 수중 구간 입구에 도달했다. 앞쪽으로는 완전히 물에 잠긴 통로가 이어져 있었고 헬멧의 불빛으로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곳이 바로 랭스트로스 팟의 핵심 구간이자 그들의 기술과 용기가 시험받을 순간이었다. 동굴 탐험 용어로 썸프라고 불리는 이런 완전 침수 구간은 지하수가 동굴 통로를 완전히 채운 곳이다. 물의 수위가 동굴 천장까지 올라와 있어 공기 호흡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마치 자연이 만든 수중 터널과 같다. 하지만 이 8m 구간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었다. 지질학적 변화에 의해 형성된 이 통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첫 번째 구간은 약 3m 길이 정도의 입구에서 시작되는 가장 좁은 부분으로 탐험가는 거의 기어가듯 통과해야 했다. 물의 깊이는 약 1m였고 바닥은 매끄러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구간을 지나면 기적 같은 공간이 나타난다. 중간 휴식지이자 생명의 방이라 불리는 직경 약 1m, 높이 2m 정도의 작은 동굴 공간으로 천장 부분에 소중한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은 에어벨이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으로 지하수가 상승할 때 갇힌 공기가 천장에 모여 형성된 것이었다. 두 번째 구간은 약 5m 길이의 공기 주머니에서 랭스트로스 동굴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으로 점점 넓어지면서 랭스트로스 동굴의 수면으로 연결되었다. 팀 리더인 피터가 물에 발을 담그며 온도를 확인했다. 물은 예상보다 차가웠지만 견딜만한 수준이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최종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한 번에 한 명씩 천천히, 그리고 중간 공기 주머니에서 충분히 쉬고 나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전략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논리적이고 완벽해 보였다. 중간 지점의 공기 주머니는 마치 신이 내린 선물처럼 여겨졌다. 그 작은 공간에서 호흡을 정리하고 체력을 회복한 후 남은 5m 구간을 여유롭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피터가 첫 번째로 물속으로 사라졌다. 차가운 물이 웨트슈트 틈으로 스며들며 충격적인 차가움을 선사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앞으로 더듬으며 기어나갔다. 몇십 초가 지났을까 그는 공기 주머니에 도달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는 몇 번 깊게 숨을 쉬며 다음 구간을 준비했다. 그가 내는 소리가 물과 바위를 통해 희미한 진동으로 남아 동료들에게 전해졌다. 두 번째로 앨런이 차례대로 수중 구간에 진입했다. 각자는 공기 주머니에서 잠시 머물며 호흡을 고르고 다음 구간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세 번째로 간 데이비드도 문제없이 공기 주머니에 도달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사실 공기 주머니의 진짜 면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지구의 대기는 약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그리고 아르곤 같은 소량의 다른 가스로 구성되어 있다. 숲과 같은 지상에서는 산소 농도가 약 21%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지하 환경에서는 산소 농도가 19%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이 경우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판단력 저하와 함께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가 증가한다. 만약 어떤 공기주머니의 산소 농도가 19%라면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산소 농도 6% 이하 정도의 매우 낮은 산소 농도에서는 공기를 한 번 들이마시기만 해도 순간적인 혼절과 호흡 중단이 일어날 수 있어 생명에 위험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당시 이곳의 산소 농도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데이비드는 두 번째 구간을 잠수하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몽롱한 기운이 들던 그는 앞으로 점점 나가더니 결국 안전하게 통과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잠수를 시작하고 몇 분 뒤 예정대로 마틴이 출발했다. 네 번째로 들어간 마틴도 공기 주머니에 도착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동굴 온도에 비해 공기가 차갑지 않고 뜨겁게 느껴졌다.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끼며 좀 더 크게 숨을 쉬어보았지만 답답한 감각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다. 그렇게 호흡이 빨라지자 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산소 대신 무언가 무거운 것이 폐 안에 가득 차는 것 같았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이산화탄소 중독의 초기 증상인 혼란과 방향감각 상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게 된 마틴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허우적거리기만 한다. 다섯 번째로 가기로 한 브라이언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수를 시작했다. 수경이 있었지만 시작 부분의 통로는 매우 좁은 길이었고 앞서 지나간 사람들에 의해 실트아웃이 발생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저 손으로 길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무언가가 몸에 부딪히며 앞을 막아섰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틴의 몸이었다. 길이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순간 브라이언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떴다. 그리고 빛을 비춘 그는 너무 놀라 입을 벌리고 물을 마셔버렸다. 그렇게 기침을 하며 일단 공기 주머니까지 몸을 밀어넣어 일어선 그는 마틴의 축 처진 몸을 보며 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선택이었다. 이 공기 주머니의 대기는 이제 산소 농도가 매우 낮아 인체에는 독성 기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쓰러진 친구를 바라보며 의식이 서서히 희미해진 브라이언은 친구 마틴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끝내 이 좁고 차가운 동굴 속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동료가 전부 떠나 이제 혼자 남은 도널드도 잠수를 시작했다. 천천히 앞으로 기어가던 도널드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친구들의 시신을 비집고 생명의 방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일어섰고 결국 그도 브라이언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처음 공기 주머니를 통과한 3명의 탐험가들은 썸프 통과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0분, 20분, 30분. 그들은 소리도 질러보고 동굴 벽을 쳐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신호도 오지 않았다. 동굴 내부에 무서운 침묵이 찾아왔다. 생존한 3명은 동료들의 응답이 없음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 역시 되돌아가서 구조를 시도하고 싶었지만 원인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뭔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살아남은 3명의 탐험가들은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동료들을 구하러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탈출할 것인가. 결국 그들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미 수십 분이 지난 상황에서 동료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은 희박했고 아니면 그들이 그저 썸프를 통과하지 않고 되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이었다. 오후 6시경 살아남은 3명은 랭스트로스 동굴 입구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모습은 참혹했다. 외슈트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걱정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근처 버크덴 마을로 돌아가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3명의 대학생
학생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들은 구조대는 즉시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랭스트로스 팟의 입구로 급파된 구조대는 흔적을 통해 수중 구간을 통과하지 않은 3명이 동굴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입구 근처에 남겨진 여분 장비들과 로프 흔적이 그들이 여전히 동굴 깊숙한 곳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시작된 구조 작업은 처음부터 극도로 위험했다. 전문 구조대원들도 랭스트로스 팟의 수중 구간은 정확한 지도조차 작성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숙련된 동굴 구조 전문가 2명이 특수 호흡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 구간에 진입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다.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즉시 구조하는 것.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구조대원들이 공기 주머니에서 3명의 희생자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좁아 구조 작업 자체가 추가 희생자를 만들 위험이 너무 컸다. 결국 몇 주 뒤에나 전문 동굴 다이버들의 도움을 받아 시신들을 수습할 수 있었다. 1976년 랭스트로스 팟 사건은 영국 동굴 탐험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영국 동굴 탐험계에서 2번째로 큰 참사였으며 동굴 탐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3명의 젊은 탐험가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적당히만 지켜지고 있던 동굴 탐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이 수중 구간이 있는 동굴 탐험에서는 엄격한 프로토콜이 수립되었다. 공기 주머니에서의 장시간 체류 금지, 적절한 호흡 장비 없이 수중 동굴 진입 금지 등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오늘날 랭스트로스 팟은 여전히 도전적인 동굴로 남아있다. 하지만 현대의 탐험가들은 훨씬 안전한 장비와 기술로 이곳을 탐험한다. 뉴캐슬 대학교 동굴 탐험 클럽은 매년 이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열며 안전한 동굴 탐험의 중요성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랭스트로스 팟에서의 사망자는 무려 0명이다. 자신감은 인생에 있어 중요하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하다. 하지만 만약 그 용기가 자연에게 향했을 땐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돌아온다. 1982년 4월 26일 미국 콜로라도 산꼭대기에 위치한 케이브 오브 더 윈드라는 동굴에 있는 놀이공원이 있다. 이곳은 이름에 걸맞게 동굴 탐험 등 다양한 투어를 제공하며 짚라인과 로프 코스가 마련되어 있는 동굴 속 놀이공원이다. 이런 특이한 체험을 제공하는 놀이공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모험심을 자극하곤 한다. 하지만 21살의 청년 제임스 메이는 케이브 오브 더 윈즈는 어린애들이나 가는 곳이라 생각하였다. 제임스는 어릴 적부터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어떤 도전이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심지어 자연조차 자신의 의지 앞에서는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하여 그는 친구들을 이끌고 케이브 오브 더 윈즈 인근에 위치한 후카코 동굴로 향하였다. 당시 후카코 동굴은 완전히 탐사되지 않은 동굴이었고 좁은 통로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찾는 곳은 아니었다. 자존심 강한 제임스가 이곳을 찾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새로운 모험에 나설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위험을 무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다. 친구들 역시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준비물은 터무니없이 단출했다. 낡은 셔츠와 청바지, 무릎 보호대, 그리고 손전 등 주머니 속에는 여분의 배터리 몇 개가 전부였다. 물도 음식도 챙기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다.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오만한 확신이 만들어낸 선택이었다. 동굴의 입구에 들어서자 차갑고 눅눅한 기운은 숨을 막히게 했고 터무니없이 좁은 통로는 그들을 압도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공기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제임스는 물 위의 선두에 서서 당당히 나아갔다. 친구들은 그런 그를 말없이 따라갔다. 몸을 웅크린 채 좁은 통로를 지나야 했고 차가운 돌바닥은 무릎과 팔꿈치를 계속 긁어댔다. 점점 피로가 쌓이자 친구들 사이에서 불만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더 천천히 가자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깊숙한 곳으로 무리를 이끌었다. 그 태도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친구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렇게 제임스와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말다툼이 시작되었지만 이 말다툼은 곧 큰 언쟁으로 번지고야 말았다. 그는 자신이 리더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에 거친 말을 내뱉었다. 그리곤 스스로 길을 찾겠다며 무리에서 이탈해 어둠 속으로 홀로 걸음을 옮겼다. 제임스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전진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동굴은 그의 감각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불빛이 닿지 않는 벽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고 작은 발자국 소리조차 과장된 메아리로 되어
되돌아와 그의 긴장을 더욱 높였다. 이 동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다. 계속해서 왔던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돌아가면서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춰보지만 입구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제 제임스는 불안감을 넘어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손전등의 배터리는 무한대가 아닌 것을 그도 알고 있다. 잠시 멈춰 최대한 정신을 집중했다. 내가 어디로 온 거지? 이 통로는 왔던 곳이었나? 최대한 생각해내 손전등에 배터리 수명이 다하기 전 탈출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어간다. 그러는 중 자꾸만 새로운 지형이 그를 맞이한다. 거기에 더해 더 최악인 상황이 닥쳐온다. 손전등이 꺼진다. 단 1cm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 그는 촉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이터가 있었지만 물기 때문에 켜지지 않았다. 팔을 앞으로 뻗고 천천히 간다. 손에 동굴 벽이 닿으면 옆으로 더듬거리며 통로를 찾는다. 이런 상황에 입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렸다. 결국 지친 그는 젖은 바위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다. 제임스는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그제야 실감했다. 그의 얇은 셔츠와 청바지는 냉기를 막지 못했다. 젖었던 라이터가 어느 정도 말라 켜보지만 이 정도로 추위를 막을 수는 없다. 순간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태우는 것이다. 그렇게 제임스는 셔츠, 무릎 보호대, 다 쓴 배터리 하나하나 차례로 불태웠다. 이마저도 불꽃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은 것은 그가 입고 있는 바지와 운동화뿐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차피 이 옷들은 추위를 막을 수 없다. 이것들을 다 태우고 나니 제임스는 이제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웠다. 하루가 지났다. 그는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진흙을 먹기도 하고 동굴 벽에 맺힌 물방울을 섭취하기도 했다. 배고픔과 저체온증은 서서히 그의 정신을 무너뜨려 환각까지 보이게 되었다. 이상한 장면이 머릿속에 펼쳐지며 현실과 환상에 뒤섞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한편 밖에서는 그의 상황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친구들은 그가 고집을 꺾고 곧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일요일이 지나도 제임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서야 친구들은 다시 동굴로 들어가 제임스를 찾으러 다녔으나 그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어머니가 보안관 사무소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을 시도했지만 5시간에 걸친 수색에도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동굴은 방대하고 숨겨진 통로는 너무 많았다. 구조대마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월요일 정오 한 사람이 나섰다. 후카코 동굴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니 포스터였다. 그는 TV로 제임스의 실종 소식을 접하자 동굴을 찾아왔다.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좁고 험한 통로를 스스로 들어갔다. 약 1시간 정도 기어가던 바니 포스터는 손전등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제임스의 흔적이었다. 그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니 바위 더미가 쌓인 작은 공간에서 미약한 기침 소리를 들었다. 그곳에 제임스가 쓰러져 있었다. 제임스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의식은 희미했다. 살아남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태워버린 흔적이 주변에 남아있었다. 포스터는 에너지바와 룰을 건네며 그를 부축했고 천천히 동굴 밖으로 이끌었다. 제임스는 54시간 만에 동굴에서 구조되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탈수와 저체온증, 극심한 탈진으로 위태로운 상태였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몇 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긴 회복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결과를 곱씹을 수밖에 없었다. 동굴은 그에게 잔혹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목숨을 위협한 시련이었고 동시에 누구보다 값진 겸손을 남긴 경험이었다. 동굴을 탐험하다 보면 좁은 통로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냥 기어서 지나가면 되지만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가 그 통로를 메꿔버리게 될 줄은. 1983년 10월 1일 토요일 늦은 저녁 펜실베이니아주 버크스 카운티에 6명의 동굴 탐험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수년간 함께 동굴을 탐험해온 베테랑들로 지하 지형의 복잡성과 잠재된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들이 향한 곳은 드리벨비스 동굴이었다. 수직으로 깊게 뚫린 갱도와 미로처럼 얽힌 통로, 동굴 내부는 수세기에 걸쳐 불안정하게 침식된 안반 위에 미끄럽고 축축한 진흙이 덮여있어 매우 위험한 장소로 분류돼 있었다. 그 탓에 이 동굴은 일반 탐험가들에게 사실상 출입이 금지되다시피 했고 현지에서도 절대 가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금지된 만큼 더 매혹적이기도 했다. 누구도 밟지 않은 땅을 처음으로 밝혀내는 쾌감, 그것이 이들을 이끌었다. 결국 그날 새벽
6명은 사람들의 만류와 위험 경고를 뒤로한 채 조용히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10월 2일 일요일 새벽 2시경 36세의 로버트 이 스콧이 선두에 섰다. 그는 손에 랜턴을 들고 습기 가득한 좁은 통로를 몸을 낮춘 채 조심스럽게 기어가고 있었다. 그 뒤로 나머지 5명의 탐험가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용히 뒤따랐다. 동굴 내부는 매우 미끄러웠고 조금만 간격이 좁아져도 서로 충돌하거나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리막과 오르막이 번갈아 나타나는 복잡한 지형 속에서 그들은 아주 신중하게 팔을 뻗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탐험이 계속될수록 통로는 점점 더 좁아졌고 지형은 복잡하게 얽혀가며 그들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이 입구로부터 약 200m 정도 들어간 시점, 선두에 있던 로버트 스콧은 내리막길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최대한 낮춘 채 그 어두운 통로로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그리고 그가 조금 더 앞에 나아가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속도를 주체할 수 없었다. 스콧의 몸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앞으로 미끄러져 버렸다. 내리막길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스며든 지하수로 인해 바닥이 진흙처럼 질척이고 미끄러웠다. 그러나 운 좋게도 돌부리에 걸려 멈춘 그가 다시 중심을 잡으며 가까스로 일어서 보려 하는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은 스콧은 그대로 좁은 구멍에 박혀버리고 만다. 양옆의 바위 벽이 그의 몸을 세게 조여왔고 주위의 모든 표면은 둥글고 진흙으로 덮여 미끄러웠다. 이 구멍은 약 24m 높이에 폭이 약 30cm 정도의 좁은 수직 통로였다. 그리고 이 틈새의 중간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좁아져 폭이 약 20cm 밖에 되지 않았고 그 아래로 다시 넓어지는 구조였다. 수천 년에 걸쳐 자연이 빚은 이 지질 구조는 마치 누군가를 가두기 위해 설계된 완벽한 덫과도 같았다. 비명소리를 듣고 온 동료들은 스콧 쪽으로 빠르게 전진했다. 하지만 스콧은 동료들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동료들 역시 지하 환경에 능숙한 탐험가들이었고 좁은 통로를 지나는 것도 수차례 경험했었지만 이번 상황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스콧은 혼자의 힘으로 그 틈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들은 더는 지체할 수 없어 구조를 시도했다. 동료 한 명이 로프를 허리에 묶고 아래로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다른 이들은 위쪽에서 줄을 단단히 붙잡았다. 랜턴 불빛이 닿지 않는 그 깊은 어둠 속 동료는 스콧의 몸이 끼인 지점을 손으로 더듬어 확인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양쪽에서 바위에 단단히 압착되어 있었고 진흙과 수분으로 미끄러운 표면은 손으로 잡거나 지렛대 역할을 할 만한 지점조차 없었다. 조심스럽게 그를 당겨보았지만 약간의 힘만 가해져도 스콧은 고통을 호소했다. 좁은 바위 벽이 그의 갈비뼈와 어깨를 강하게 눌렀고 억지로 당길수록 그의 몸은 더욱 깊숙이 밀려 들어가는 듯했다. 몇 차례 반복된 시도 끝에 동료들은 결국 한계를 느꼈다. 구조자는 다시 줄을 타고 올라왔고 스콧은 여전히 틈새 안에 끼인 채 신음하고 있었다. 몸은 아래로 더 빨려 들어갔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은 그의 몸을 조금씩 아래로 끌어당겼고 결국 그의 어깨 아래로 몸 전체가 더 깊숙이 밀려 들어가면서 바위 틈에 단단히 끼어버렸다. 이 상황은 더 이상 그들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해졌다. 일요일 오전 9시 30분 7시간에 걸친 시도 끝에 결국 그들은 스콧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지상으로 향하였다. 친구를 좁은 틈새에 갇힌 채 홀로 두고 떠난다는 선택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1983년 휴대폰이 없던 시기 그들은 산을 타고 내려가 마을에서 구조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인근 4곳의 소방서에서 구조대원들이 곧장 동굴 현장으로 몰려왔다. 이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용감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낯선 상황이었다. 스콧이 낀 구멍은 너무도 미끄럽고 비좁았기에 구조대원들조차 접근하기 힘들었다. 당국은 이 상황은 일반적인 구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가동굴구조위원회 통칭 NCRC 구조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9시 그가 구멍에 빠진 지 19시간이 지났을 때 고도로 훈련된 동굴구조 전문가 14명이 피츠버그에서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극한의 지하구조 상황에 대비해온 동굴 구조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이 함께 가져온 특수 장비와 전문 기술은 오직 이런 긴급한 상황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다. NCRC 구조팀이 처음으로 스콧과 접촉했을 당시 12시간 이상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의식이 멀쩡했다.
구조대원들과도 정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탈출의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구조대는 위쪽에서 로프를 이용해 그를 조금씩 끌어올리려 했다. 위에서 줄을 내려주며 팔을 뻗어 잡으라고 지시했지만 스콧은 줄을 제대로 붙잡을 수 없었다. 왼쪽 어깨와 흉부가 바위에 강하게 눌린 상태였고 손을 들어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을 유발했다. 줄을 잡으려는 시도가 반복될수록 그는 점점 더 신경이 날카로워져 몸을 비트는 움직임 또한 더욱 거칠어졌다. 처음에는 구조 요청에 반응하며 협조하려던 모습도 점차 사라졌다. 스콧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손을 떨어뜨렸고 구조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스콧의 상태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비교적 침착했던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대원들에게 날카로운 말투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한 공포나 초조함이라기보다는 이성의 끈이 조금씩 끊어지는 듯한 반응이었다. 구조대는 이 변화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는 점을 곧 인지했다. 그리고 곧 동료들에게서 스콧이 간질 병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이미 복잡한 구조 상황에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응급의료진은 그의 상태를 고려해 2차례에 걸쳐 발작 억제 약물을 투여했다. 하지만 그의 공격적인 태도나 정신혼란에는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 그럼에도 구조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스콧 위쪽 통로에 고정 라인을 설치하고 그의 몸에 슬링을 감아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방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매번 반복되었다. 구조가 조금이라도 진전될 때마다 스콧은 격렬하게 몸을 뒤틀며 저항했다. 그의 거친 움직임은 구조 과정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그 자신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장기전을 각오한 구조팀은 동굴 외부에 임시 캠프를 설치하고 구조 환경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스콧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굴 바깥에는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었고 그의 몸에는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밤의 기온이 더욱 떨어지자 구조대는 체온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드리벨비스 동굴 내부는 연중 섭씨 10도에서 15도로 유지되며 이처럼 낮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러나 스콧의 몸은 바위에 단단히 끼어 있었고 옷을 더 입히거나 덮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구조대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스콧의 주변에는 다수의 열팩이 배치되었고 고출력 조명을 활용해 그의 몸에 직접적인 열을 전달하도록 조정되었다. 이 조명은 단순히 시야 확보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열원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동굴 깊숙한 곳까지 연장 코드를 연결해 헤어드라이어를 작동시켜 따뜻한 바람을 그의 바지와 소매 속으로 불어넣어 주었다. 구조대는 따뜻한 커피와 핫도그, 도넛 등을 조심스럽게 전달했고 그는 이를 스스로 섭취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반응은 그가 여전히 생존 의지를 갖고 있으며 장기의 기능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스콧의 정신 상태는 점차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말수가 줄고 반응이 거칠어졌으며 급기야 구조대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구조 대상자가 오히려 자신의 구조를 방해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진정제 투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된 주치의는 끝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좁은 공간에서 약물이 예기치 못한 반응을 유발하여 호흡곤란이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그리하여 구조팀은 점점 더 급해졌고 결국 전례 없는 시도를 하게 된다. 구조대는 스콧의 몸 아래쪽에 공기 주입식 에어백을 배치하고 이를 부풀려 들어올리는 방법을 시도했다. 또한 그의 몸에 윤활유를 바르고 틈새의 바위벽에 비닐을 깔아 마찰을 최소화하려 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스콧을 가둔 그 틈새는 마치 자연이 사람이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모든 구조 기법을 무력화시키는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형태였다. 다른 밀폐구조 구조물에서는 효과를 봤던 기술들이 이 독특한 지형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스콧은 이미 24시간 넘게 갇힌 상태였다. 오전 7시경 그가 또 한 차례 격분해 구조대에게 소리를 지르던 갑자기 모든 생체 신호가 끊겼다. 구조대가 설치한 모니터 장비에는 더 이상 맥박이 감지되지 않았고 심박수와 호흡 수치를 나타내던 화면은 평탄한 선으로 바뀌었다. 스콧은 의식을 잃었다. 그의 몸은 24시간이 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이다. 구조대는 즉각적으로 산소 호흡기를 씌우고 정맥 주사액을 몸속에 주입하며 생명신호 회복을 시도했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가 의식을 잃고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자 구조팀은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이제 고통이나 부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이든 써야 했다. 구조대는 슬링을 그의 몸에 고정하고 수직 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이 방식은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받는 환자에게 의식이 있다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기는 절차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1983년 10월 3일 월요일 오후 12시 25분 로버트 스콧은 마침내 30시간 넘게 그를 가둬온 암벽 틈에서 끌려나왔다. 구조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극심한 저체온증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기적처럼 되살아나는 사례도 드물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구출 직후 로버트 스콧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토요일 저녁 단 한 번의 스릴을 쫓아 동굴에 들어갔던 36세의 남성은 펜실베이니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동굴 구조 작전의 희생자가 되었다. 무검 결과 그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울혈성 심부전으로 밝혀졌다. 지속적인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점차 무너졌고 결국 더 이상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한 채 멈춰선 것이다. 추위, 공포, 그리고 몸 전체를 짓누른 극한의 압박은 그의 심혈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렸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검시관은 스콧이 알고 있던 간질은 그의 사망 원인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결론지었다.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 만약 그때 진정제를 사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진정제는 단순한 안정제가 아니었다.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호흡 억제였고 스콧이 갇힌 곳은 산소 공급이 매우 제한된 수직 통로였다. 그런 공간에서 호흡이 단 몇 차례만 느려져도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더욱이 그는 눕지도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기에 만약 약물 반응으로 인해 구토가 발생했다면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은 피할 수 없는 치명적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진정제는 혈압을 낮추거나 예기치 못한 약물성 쇼크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서는 어떠한 응급처치도 즉시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 결국 현장에 있던 주치의는 움직이지 않는 환자가 아니라 끝까지 숨을 쉴 수 있는 환자가 구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선택은 옳았을까? 아니었을까? 이 구조작전은 지금도 여전히 논쟁과 숙제를 남긴 채 기억되고 있다. 워터파크로 가는 학생들은 버스에서 웃고 떠들며 어떤 작전을 계획한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 작전이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걸. (1997년 6월 2일) 오전 8시 나파 고등학교 앞 주차장에 대형 스쿨버스 4대가 줄지어 섰다. 그리고 200명의 졸업반 학생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탄다. 가방에는 수영복과 선크림 그리고 모든 학생이 공유하는 하나의 목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졸업 직전의 마지막 여행이니 미친듯이 놀자? 같은 게 아니었다. 아이들이 신나는 이유는 바로 나파 고등학교의 특별한 전통놀이 때문이었다. 그 전통놀이의 이름은 클로깅이었다. 클로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나파 고등학교만의 독특한 문화였다. 나파 고등학교는 매년 졸업반 학생들을 데리고 워터파크에 가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은 워터파크 폐장 직전 라이프 가드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한 슬라이드에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몸을 밀어넣고 동시에 내려가는 놀이를 한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한 번에 내려가는지로 해마다 갱신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클로깅의 방법은 간단했다. 첫 번째 학생이 슬라이드 중간에서 벽을 잡고 정지한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이 연달아 들어와 앞 학생과 함께 벽을 잡고 버틴다. 이 과정을 반복해 슬라이드 내부에 인간 사슬을 만든 뒤 신호와 함께 모두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이었다. 직전 최고 기록은 1996년에 있었던 나타 고등학교 졸업반 선배들의 만테카 워터슬라이드에서 세운 기록인 60명이었다. 만테카 워터슬라이드는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의 유명한 워터파크로 언덕 지형을 이용해 자연 경사면에 슬라이드를 설치한 구조였다. 이 때문에 하중이 땅에 분산되어 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 워터슬라이드의 받침대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지반 지지력이 무게 분산 효과를 가져왔기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분명 생각했을 리가 없는 학생들은 그저 60명을 넘는 것만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특히나 이번 해는 나파 고등학교의 설립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고양되어 향후 몇 년간 누구도 깰 수 없는 기록을 만들고 싶어 했다. 버스에서 신난 학생들의 소리를 듣던 담당 교사들은 학생들이 올해에도 클로깅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 담당 교사들은 클로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마지막 추억을 선사하고 싶었던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조심해서 해라, 다치지 말고 라는 정도의 당부만 건넸을 뿐이었다. 부교장 로저 애쉬록을 비롯한 인솔교사 8명은 학생들이 규칙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암묵적으로 승인했다. 오전 10시 30분 버스는 콩코드의 워터월드 USA에 도착했다. 1995년에 개장한 이 워터파크는 에어리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흥 명소였다. 이 워터파크에는 35에이커 부지에 25개의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버스가 워터파크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달려들어가 클로깅을 곧바로 시도하지는 않고 버스에서 계획한 대로 일단 탐사를 하기로 한다. 일단 워터파크를 즐기며 동시에 작전을 세워야 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띈 것은 타워 꼭대기에서 우뚝 솟은 반자이 파이프라인이었다. 반자이 파이프라인은 화이트 워터 웨스트에서 제작한 최신형 슬라이드였다. 높이 12m, 전체 길이 90m의 나선형 튜브 구조로 설계 하중은 1인용이지만 최대 10명까지는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슬라이드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세워진 강철 타워에 의해 지지되었고 섬유유리 소재로 제작된 튜브가 공중에 매달린 형태였다. 1인당 평균 체중 68kg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0명이면 680kg의 하중까지는 구조적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생들은 각종 슬라이드를 타며 워터파크 직원들의 순찰 패턴을 관찰했다. 특히 반자이 파이프라인의 라이프가드 배치와 교대 시간을 면밀히 파악했다. 작전은 단순했다. 담당 교사들의 복귀 방송이 나오는 순간 전체 졸업반이 반자이 파이프라인으로 동시 진입한다. 일부는 라이프가드를 우회하고 일부는 주위를 분산시키며 핵심 인원 30여 명이 먼저 슬라이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후로는 최대한 버티며 인간 사슬을 만드는 것이다. 목표는 당연히 60명 기록 경신이었다. 오후 3시 30분 워터파크 스피커에서 나파 하이스쿨 학생들은 버스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울렸다. 양쪽으로 우회해 계단을 올라갔고 일부는 라이프가드를 가볍게 밀어내며 슬라이드 입구로 향했다. 여기서 잠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클로깅의 이전 기록을 깨려면 총 61명이 타야 하는데 여러분은 몇 번째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화면으로만 보고 있으니 편하게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첫 번째 학생이 슬라이드에 진입했다. 그는 물살을 거슬러 튜브 벽을 움켜쥐고 몸을 고정시켰다. 두 번째 학생이 미끄러져 내려와 첫 번째 학생을 붙잡고 정지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연달아 합류하며 인간 사슬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5명, 10명, 19명, 25명. 슬라이드 내부의 압박감이 점점 높아졌다. 학생들은 서로의 어깨와 다리에 매달리며 균형을 잡았다. 물이 넘쳐 흐르며 바닥이 미끄러워졌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29명, 32명, 33명. 학생들은 12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로 뿔뿔이 흩어졌다. 또한 부서진 슬라이드 조각들이 순서대로 낙하하며 2차 충격을 가했다. 물이 혈액과 뒤섞이며 근처 수조가 붉게 변했다. 반자이 파이프라인의 설계 한계는 최대 10명 정도, 대략 680kg이었다. 그러나 33번째 학생이 진입하는 순간 총 하중은 약 2.2톤에 달했다. 이는 설계 한계의 3배를 넘는 수치였다. 다행히 사고 12분 만에 카운티 소방 헬기가 도착했다. 9개 병원으로 부상자들이 분산 이송되었다. 18명이 입원했고 그중 2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사망자는 퀸비 길로티 17세 한 명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떨어져 두개골 골절과 흉부 압개상을 입었다. 나머지 32명은 다발성 골절, 척추 손상, 개방악성 출혈 등 중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반자이 파이프라인의 설계 한계는 명확했다. 이 슬라이드는 1인용으로 설계했지만
있었지만 안전을 고려해 10명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했다. 그러나 공중에 매달린 구조의 특성상 과도한 수직 하중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만테카 워터슬라이드처럼 땅에 기댄 구조와 달리 반자이 파이프라인은 모든 하중을 타워 지지대와 슬라이드 벽면이 감당해야 했다. 사건 이후 조사에 나선 휴스턴 대학교 존 헌스코 교수는 구조적 결함은 없었다. 33명까지 버틴 것 자체가 워터슬라이드의 안전성을 증명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전국의 조사 결과도 동일했다. 슬라이드는 설계상 하자가 없었고 원인은 학생들의 과한 무게였다. 그래서 워터파크 측은 이 사실들을 피력하면 문제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론의 시각은 달랐기 때문이다. 지역 방송국들은 사망한 퀸비 길로티의 과거에 찍혔었던 한 인터뷰 영상을 반복 송출했다. 영상 내용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피자를 만들며 엄마 정말 사랑해요.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17세 소녀의 모습이 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워터월드 USA 관계자들은 어리석은 장난이 잘못된 것이라며 학생들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나파 고등학교 측은 여론의 기세를 받아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은 불량배가 아니다. 성실하고 착한 학생들이었다며 오히려 워터파크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좀 더 강하게 학생들을 막아내었으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부교장 로저 애쉬록은 학생들이 다친 친구들을 구하며 어린 시절을 잃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언론은 계속해서 학교 편을 들었고 여기에 표냄새를 맡은 정치인들까지 규제 강화를 약속하며 이슈에 편승했다. 6월 12일 퀸비 길로티의 아버지 레리 길로티는 콩코드시를 상대로 부당사망 청구서를 제출했다. 결함이 있고 위험한 기구를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이어 워터월드 USA, 제작사 화이트워터 웨스트, 그리고 나파 교육부 등 사건과 관련 지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상대로 4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워터파크 측과 갑자기 소송전에 휘말린 여러 단체들은 어이없는 소송에 당황을 했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질 수가 없었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송전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피고 측 대표인 워터파크 측 변호사 보이드 젠스는 모든 공공기관 조사에서 워터파크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학생들이 4배 과중한 하중을 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길로티 가족 측은 안전요원이 물을 차단했거나 계단을 봉쇄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은 계속해서 유가족에 유리한 내용을 배포했고 결국 배심원 재판을 우려한 워터파크 측은 합의를 선택했다. 사건 발생 후 3년 뒤 2000년 5월 길로티 가족은 170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부상 학생 31명에게는 총 230만 달러가 지급되어 전체 합의금은 400만 달러에 달했다. 한화 50억을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합의가 되었음에도 그 어느 피고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1997년 6월 12일 사고가 발생하고 열흘 후 예정되어 있던 나파 고등학교 100주년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 그리고 휠체어 16대 들것 2대가 운동장에 도열했다. 퀸비 길로티의 어머니 빅토리아 넬슨이 딸의 졸업장을 대신 받으며 연설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밤도 안전하라고 당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설에 대하여 800여 명의 참석자들이 5분간 기립박수를 보냈다. 사고 12일 후인 6월 14일 워터월드 USA는 재개장했다. 분교 4km 속도의 스릴은 그들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이 그 속도로 날아간다는 것을. 가브리엘라 유카리 니치무라는 일본인 아버지와 브라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4세 소녀였다. 그녀의 삶은 일본과 브라질 두 개의 문화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은 파랑새와 같았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고향인 브라질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양국의 가족, 친구들과 끊임없이 소통했고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데 기쁨을 느꼈다. 그런 성격은 어느새 그녀의 미래로 이어졌다. 유카리의 꿈은 도쿄에서 기자가 되는 것이었다. 세상을 관찰하고 진실을 파헤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그건 단지 직업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도 닮아 있었다. 성적은 늘 우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가족들의 사랑과 기대 속에서 그녀의 미래는 언제나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2012년 2월 14세가 된 유카리는 휴가를 맞아 여느 때처럼 가족과 함께 브라질을 찾았다. 이번 방문에는 친척들과의 만남 외에도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바로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테마파크인 호피하리에 가는 것이었다. 호피하리는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환희의 왕국이라는 별명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환상을 선물하고 완벽한 하루를 약속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특히 2011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워너브라더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놀이공원이 새롭게 단장되었다는 소식은 14세 소녀 가브리엘라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 소식은 호피아리가 최신 유행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곳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2012년 2월 24일 유카리와 가족들은 호피아리 개장 시간 전부터 입구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 오전 10시 10분 마침내 문이 열리자 유카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원 안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평소라면 긴 대기줄을 감수해야 하는 공원의 상징적인 놀이기구 라투르 에펠을 타는 것이었다. 그녀는 라투르 에펠을 향해 질주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끔찍한 비극을 안겨줄 미래를 모른 채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 유카리는 오늘 첫 번째로 도착해 탑승했다. 그리고 이제 어디 앉을지만 고르면 된다. 저희끼리도 한번 같이 골라보죠. 여러분이라면 몇 번 좌석을 고르실 건가요? 첫 번째로 도착했기 때문에 어떤 좌석을 고르든 상관없습니다. 고르셨나요? 그럼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죠. 유카리는 1번 좌석에 앉았다. 이때 뒤따라 빈자리에 앉은 그녀의 부모님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일반적으로 놀이기구는 운행 시작 전 직원이 각 탑승객의 안전장치를 체크해야 하지만 호피하리의 직원들은 모든 탑승객이 자리에 앉았음에도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서히 지상으로부터 멀어져 하늘로 올라간다. 라투르 에펠은 1999년 11월 30일 호피아리 개장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롯데월드의 자이로드롭과도 같은 대표적인 놀이기구다. 파리의 에펠탑을 본뜬 69.5m, 약 23층 건물 높이의 이 거대한 놀이기구는 승객들을 태운 곤돌라를 타워 꼭대기까지 끌어올린 뒤 최고 시속 94km의 속도로 자유낙하시키는 아찔한 경험을 제공했다. 낙하 후 약 20m 상공 지점에서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여 안전하게 그녀가 추락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지점에서 머리부터 떨어졌다. 끔찍한 소리가 났다. 살점과 뼈가 동시에 깨지는 수박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도 같았다. 그녀가 추락한 그 순간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놀이공원은 짧은 정적을 지나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당시 화장실에 간 아내와 3살 배기 딸을 기다리며 멍하니 라투르 에펠을 바라보고 있었던 산드로 로하스는 주변을 모두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며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그녀가 어떻게 떨어졌을까? 사실 그녀가 탄 좌석은 10년 동안이나 고장난 채 방치되어 온 유령 좌석이었다. 안전바 잠금 장치가 고장나 고쳐야 했지만 호피아리 측은 수리하는 대신 단순히 안전바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승객이 앉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임시 방편으로 운영을 이어갔다. 표시된 것도 없어 겉보기엔 다른 좌석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사고 발생 13일 전에도 한 승객이 그 좌석에 앉으려는 상황이 있었다. 이를 발견한 직원은 즉시 승객을 말렸고 곧바로 상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그때도 관리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유카리는 그 좌석이 만들어낸 첫 번째 희생자가 된 것이었다. 69.5m 상공의 정점에서 시속 94km의 속도로 수직 낙하가 시작되었고 기구는 순식간에 아래로 내달렸다. 지상 20m 지점, 전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며 강력한 감속이 걸리는 순간 그 반동을 이기지 못한 안전바가 위로 크게 들올려 올라갔다. 그녀는 그대로 공중으로 튕겨져 나가 머리부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그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진 충격은 생존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수준이었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온 의료진은 그녀를 인근 준다이시의 파울로 사크라멘토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 도착한 직후 가브리엘라 유카리 리치무라는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같은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오튼 크루시노는 헐거운 안전바를 고정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분명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빅터 카와무라는 안전바가 미세하게 헐거워 보였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안전바를 붙들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은 유카리가 상승하는 내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호피아리 측은 900만 명이 넘는 탑승객이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이 놀이기구를 이용해왔다며 사고의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이번 사건이 단순한 예외가 아닌 장기간 누적되어 온 관리 실패와 시스템적인 방치에서 비롯된 사고였음을 결국 인정하게 되었다. 브라질 검찰은 당시 호피아리 사장이었던 아르만도 페레이라 필료를 포함해 총 1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사의 무게에 한참 못 미쳤다. 기소된 인물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으며 이들 역시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은 모두 사회봉사로 대체되었다. 단 한 명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 나머지 9명은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분노한 유카리의 유족은 호피아리를 상대로 400만 헤알,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비네두 시청을 상대로도 100만 헤알, 약 5억 원의 책임을 물었다. 이후로 취급되고 있으니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